미-이란 전쟁으로 한국 K방산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분, 이란 전쟁의 진짜 승자는 결국 우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유럽의 군사강국이라고 불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나라의 전차를 다 합쳐도요 1000대가 안 됩니다. 이탈리아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전차가 50대예요. 근데 한국은요 2300대입니다. 유럽 빅4를 합쳐도 한국의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자주포는요 미국이 600문인데 한국이 2000문입니다. 천하의 미국보다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한테 무기를 사고 있어요. 전쟁이 오래갈수록 한국이 웃는 기이한 구조, 그 비밀을 재미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거예요. 근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수출국 수입니다. 2022년에는 7개국한테 팔았는데 2025년에는 16개국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산 무기가 이제 특정 나라 하나한테 잘 파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 깔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한 시장에서 성공하면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시장문도 줄줄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방산 빅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LIG 넥스원 이 회사의 수주잔고를 합치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수주잔고라는 건요 이미 계약은 됐는데 아직 납품 안 한 물량을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4에서 5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한 셈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이 숫자가 21.6조 원이었거든요. 5년 만에 5배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진짜 입이 벌어집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이 6.5조 원인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가 뛴 거예요. 심지어 영업이익률이 27%입니다. 무기를 팔아서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순이익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3조 원 클럽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방산 빅4 합산 영업이익은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반도체의 영업이익이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무기 파는 회사가 반도체 만드는 회사 영업이익을 넘볼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막힌 타이밍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2월 26일에 우리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무려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조 원 규모의 엄청난 경제 협력에 최종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금액 중에서 방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만 350억 달러, 즉 약 50조 원이나 됩니다. 이게 단순히 무기 몇 개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설계부터 인력 교육과 유지 보수까지 모두 아우르는 방산 풀 패키지 협력 모델이라서 더 의미가 큰 거고요. 그리고 딱 이틀 뒤인 2월 말에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동 지역의 안보 전문가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이란과의 대대적인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닥친 생존의 위협 앞에서 군비 시스템을 다변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 된 것이고 그 핵심 파트너로 바로 우리 한국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동 전체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비즈니스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단 아랍에미리트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천궁2 미사일을 4조 2천억 원어치나 사갔고 이라크 또한 3조 9천억 원 규모로 계약을 깔끔하게 마친 상태거든요.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추가로 무기를 달라는 주문이 빗발치기 시작했는데 전문가들은 중동 6개국에서 터져나올 전체 방산 수요가 무려 9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서울에 있는 63빌딩을 약 240개 정도나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막대한 수요의 상당 부분이 우리 한국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 중동 국가들이 강대국 미국도 아니고 전통의 유럽도 아닌 하필 우리 한국을 이토록 찾고 있는 걸까요? 이건 중동 국가들이 현재 처해 있는 아주 복잡한 딜레마 상황을 먼저 알아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도 당연히 미국한테 최첨단 무기를 사고 싶어 하지만 미국 의회가 이스라엘 편이라서 중동 국가들한테 무기 파는 걸 자꾸 방해하고 승인을 미루곤 하거든요. 그렇다고 미국 눈치를 보면서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를 덥석 샀다가는 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법으로 엄포를 놓고 있으니 밑을 노르신 거죠. 우리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도 중동의 복잡한 정치적 분쟁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포지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죠. 비슷한 시각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 분야에서도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든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인도네시아에 16대나 수출되는 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최종 성사된다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팔리는 아주 감격스럽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 매체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매년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랭킹에서 한국은 어느덧 3년 연속으로 세계 5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 딱 네 나라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팩트가 하나 더 숨어 있는데요. 전 세계 상위 5개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핵무기 하나 없이 순수하게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우리 한국군의 화력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5위라는 순위가 단순히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게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볼수록 훨씬 더 놀라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전차 수만 해도 약 2,300대에 달합니다. 심지어 자주포는 약 2,000문 정도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화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에서 군사강국 빅4라고 불리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다 합쳐봐도 전차 수가 1,000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당장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전차가 50대 남짓밖에 안 된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유럽의 4대 군사강국 전체의 힘을 다 끌어모아도 한국이 가진 전차 수의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포 쪽으로 가면 더 충격적인데 세계 최강 미국조차 보유한 자주포가 약 600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무려 2,000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105mm 포탄 재고만 무려 400만 발이나 쌓아두고 있는데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다 수준의 물량이에요. 이 모든 막강한 화력이 사실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 때문에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은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 순위에서 미국 다음인 당당한 2위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유럽 나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들 바로 옆 동네 무기를 놔두고 지구 반대편 아시아 나라 무기를 줄 서서 사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에 정말 대박인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성공해낸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 겁니다. 천광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불리는 이 무기는 레이저 빔을 쏴서 드론을 격추하는 방식인데 발사 비용이 단돈 2,000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도 채 안 되는 정말 저렴한 비용이죠. 지금 이란이나 후티 반군이 주로 쓰는 전술이 수백만 원짜리 저가 자폭 드론을 한꺼번에 수백 대씩 퍼붓는 전략이거든요. 만약 이걸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로 막으려고 하면 미사일 한 발당 60억 원이나 들어서 드론 100대 막는데 6천억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쪽이 돈이 없어서 먼저 파산해버리는 아주 불합리한 구조인 셈이죠. 그런데 레이저 한 발에 2,000원이면 이런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군사강국 미국조차 아직 실전에 배치하지 못한 최첨단 기술을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해내버린 거죠. 최근 방산 수출 추이를 쭉 훑어보면 2021년에 72.5억 달러였다가 2022년에 173억 달러로 아주 폭발적으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는 다시 95억 달러로 떨어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역시 한번 반짝하고 마는 거였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다시 154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구조적인 성장을 증명해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기초 체력 자체가 한 단계 위로 훌쩍 점프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위치에 서게 된 걸까요? 과거에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던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게 됐는지 그 뒤에 숨겨진 기막힌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도약의 계기를 이해하시려면 당시 한국이 처해 있었던 절박한 상황 하나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1969년 7월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게 되거든요.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냉혹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 한국군은 소총조차 자체적으로 생산할 기술이 없어서 M16 한 자루를 쓰려고 해도 미국한테 사정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미국이 갑자기 떠나버리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실제로 1971년에 주한미군 7사단 소속 장병 2만 명이 순식간에 철수를 진행해버렸고요. 심지어 같은 시기에 북한 김일성은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시도하고 울진과 삼척 지역에 게릴라 부대를 침투시키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인 ADD를 전격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 무기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겨우 279달러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빈국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가 감히 최첨단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을 해버린 셈이니까요. 초기 연구원들은 미국에서 빌려온 무기들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해해가면서 이 부품은 어떻게 깎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조립해야 하는지를 밤새워 연구하며 따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해군의 눈물겨운 성장 스토리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70년대에 참수리 고속정이라고 불리는 150톤에서 이 150톤 남짓의 아주 작은 배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위에서 좀 더 큰 배도 만들어보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만든 게 울산급 호위함이었거든요. 이때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는 기막힌 일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처음 띄웠는데 글쎄 배가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기우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배 가운데 빈 공간에 무거운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억지로 무게중심을 맞췄다는 묻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진짜 그런 바닥 수준에서부터 우리 방산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수준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세계 최강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정조대왕급 차기 구축함까지 척척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배에 시멘트 부어서 겨우 수평을 맞추던 가난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지스함 제조 강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적 축적이 마침내 대폭발을 일으킨 시점이 바로 2022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전 유럽 대륙이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됐거든요. 특히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폴란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구소련제 무기를 몽땅 넘겨주다 보니 정작 자기네 무기고는 텅텅 비어버리는 안보 공백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당시 유럽이 처해 있었던 속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유럽 국가들은 이제 큰 전쟁은 절대 없을 거라며 탱크, 공장 문을 닫고 대신 와인이나 명품을 만드는 산업에 집중했거든요. 진짜로 탱크 만드는 설비를 다 치워버리고 사치품 만드는 나라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로 GDP의 2%는 쓰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었을 정도였죠. 다들 국방비를 1% 수준으로 줄여버리는 바람에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소량 주문 생산밖에 못하는 아주 허약한 체질이 된 겁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베트남 전쟁 이후로 큰 규모의 전면전을 치러본 적이 없어서 평시 소량 생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런데 전 지구상에서 딱 두 나라만이 지난 1953년 휴전 이후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실제 전쟁을 준비해온 지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한과 북한인데 우리 한국은 전쟁에 대비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아주 촘촘하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언제든 전쟁이 터지면 바로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전시, 수준의 막강한 생산 역량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만이 가진 또 하나의 독보적인 강점이 있는데 바로 산업 생태계가 아주 조밀하게 모여있다는 점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남동쪽 해안가인 부산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실 수 있거든요. 울산에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포항에는 제철소가 있으며 거제에는 조선소가 있고 경남에는 기계공업 단지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모든 핵심 시설들이 자동차로 불과 한두 시간 거리 안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강철부터 부품과 엔진까지 모든 것들이 단 몇 시간이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은 부품 하나 실어오려고 트럭을 며칠씩 몰아야 하고 영국은 이미 제조업 기반이 다 무너져버린 상태인 것과 아주 대조적이죠. 금속과 기계부터 전기전자와 반도체 그리고 화학과 조선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이 좁은 지역에 모여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미국이나 독일에 급하게 무기를 사겠다고 연락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 납기까지 최소 5년에서 7년은 기다리라는 절망적인 소리였던 겁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지난 30년 동안 공장을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갑자기 주문이 쏟아져 들어와도 물건을 만들 능력이 아예 없었거든요. 바로 이때 우리 한국이 나타나서 저희는 1년 안에 무조건 납품해드리겠다고 시원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1년 만에 K9 자주포 180여 대를 폴란드 앞마당에 딱 납품해버리는 기적을 보여줬죠. 자부심 넘치던 독일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정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독일의 유명 방산업체인 라인메탈 임원이 한국의 이 무시무시한 생산 속도가 우리에게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가격 경쟁력 또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K9 자주포 한 대 가격이 약 120억 원 정도인데 성능이 비슷한 독일의 PZH-2000은 무려 300억 원이나 하거든요. 성능은 거의 대등한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고 납기 날짜는 5배나 빠르다는 공식이 성립해버린 겁니다. 이런 압도적인 가성비와 속도가 확인되는 순간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기존 판도가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단순히 물건 만드는 속도와 저렴한 가격만이 한국 방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절대로 해주지 않는 아주 파격적인 서비스를 하나 더 얹어줬거든요. 미국은 세계 1위 방산 강국이라서 굳이 기술을 나눠주지 않아도 물건이 알아서 잘 팔리는 아주 배짱 두둑한 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시장을 개척해야 하니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일종의 1+1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기술부터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지원,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까지 아예 풀 패키지로 통 크게 제공을 해준 거죠. 이건 자존심 강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절대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직접 K2 전차를 생산할 수 있게 돕겠다는 제안을 한 것도 바로 이런 전략적인 판단에서 나온 거고요. 단순히 무기를 사가라는 영업을 넘어서 당신들 나라의 방산 산업 전체를 우리가 함께 키워주겠다는 아주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우리가 왜 한국 무기를 샀는지 묻는다면 대답은 아주 간단하며 한국은 단 몇 개월 만에 최신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극찬을 한 거죠. 물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K방산의 성장 가도에 그림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25년 8월경에 폴란드 검찰이 한국과의 방산계약 과정에서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부패 의혹이 있다며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소동이 있었거든요. 또한 루마니아 시장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안타깝게도 독일 라인 메탈에 밀려 최종 탈락하는 가슴 아픈 일도 벌어졌었고요. 무기의 성능이나 가격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산 외교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을 동시에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겠습니다. K방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대박이 났는지 일반적인 뉴스만 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아주 정교한 구조가 숨어 있거든요. 우선 이 거대한 방산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5부류의 플레이어들의 마음속을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당연히 수출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우리 한국 방산업체들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와 미국의 거대 방산업체들인데 이 둘은 사실 겉보기와 달리 이해관계가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이 자기 돈으로 스스로 무장해서 안보를 책임지는 상황을 아주 반기는 입장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한테 방위비 좀 더 내라고 엄청나게 압박했던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한국이 그 무기 수요를 대신 채워주면 미국 정부로서는 안보 부담이 줄어드니까 속으로는 아주 흐뭇해할 일인 겁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미국의 민간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가 나타나서 자기 밥그릇을 뺏어가는 상황이 절대 달가울 리가 없겠죠. 세 번째 플레이어는 유럽 연합인 EU와 유럽 현지 방산업체들이고 네 번째는 돈 많은 중동 국가들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가 폴란드 같은 실제 수입국들입니다. 이 5플레이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바로 우리 K방산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자세히 추적해보면 전체적인 구조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 위협 때문에 국방비를 GDP 대비 3% 이상으로 대폭 올리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유럽연합 자체적으로도 무려 8천억 유로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인데 서구권 방산업체들은 이미 공장이 꽉 차서 물건을 못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건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으로 돈줄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방산업체가 큰 계약을 따내면 매출이 오르고 주가가 폭등하면서 하나그룹 같은 곳의 시총이 180조 원을 넘어 재계 4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 더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터지면서 아랍에미리트와의 350억 달러 규모 협력이 두 번째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방산을 바라보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K방산, 무기들의 핵심 부품들을 뜯어보면 KF-21 전투기의 엔진처럼 미국의 지휘사 제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각종 첨단 전자장비들도 상당수가 미국산 기술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수출통제법인 ITAR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쉽게 말해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려면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한국 방산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미국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 안 되라고 한마디만 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놔도 팔고 싶은 나라에 마음대로 팔 수가 없는 처지거든요. 내 가게인데도 내 마음대로 장사를 못하는 아주 답답한 상황인데다가 심지어 미국의 구형 자주포인 팔라딘보다 우리 K9 성능이 훨씬 좋다는 평가까지 나오니 미국이 마냥 예쁘게만 봐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무기의 핵심 부품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국산화 작업에 정말 사활을 걸고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고요.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진정한 의미의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좋아요와 구독, 제품 구매는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일.